반갑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2주차 수업입니다. 오늘 페이지는 교재 28페이지부터 출발을 합니다. 지난주에 기억했던 거 지금은 가볍게 복습하셨고 또 강조했던 말들이 많이 전달되었는데, 그래 다시 한 번 더 전달드린다면, 자, 제가 이 수업을 오랫동안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 그랬죠. 꼭 어떻게 하면 꼭 합격할 수 있습니까? 나는 꼭 합격하고 싶은데, 이런 질문을 제가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때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 꼭 이렇게 묻습니다. 질문해 놓고 법 조문을 많이 볼까요? 문제 풀까요? 또는 공부도 안 하면서 예습할까요? 복습할까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랬죠. 다 틀린 답이고, 꼭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답이 결석하지 말 것입니다. 그거 하나를 꼭 시험 치는 그날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우리 중개사법은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고득점해서 다른 과목의 점수를 보태줘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효자 과목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라는 게 지난주 수업의 주제였습니다. 3시간을 공부했지만, 그죠? 이제 이런 이야기 자주 못하죠. 결석하지 마세요. 자꾸 이러면 자기가 가르치니까 결석하지 말라는갑다 오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까봐 이제 한 1월달쯤 되면 그런 이야기 할 시간도 없습니다. 꼭 합격하고 싶은 분은 끝나는 날까지 나 결석은 안 해보겠다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주차가 출발했는데 2주차 수업이 여러분한테서부터 본론이다 이렇게 예고를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9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가 출발하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자격증을 취득해서 드디어 이제 중개업을 하는 절차로 접어드니까 중개사법의 본론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자존심 과목입니다. 지금 단원이 공인중개사 제도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공인유사를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 문제가 틀리면 자존심 상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재 제일 위에 한번 보십시오. 작은 글씨 출제 경향 찾았습니까? 몇 문제 출제된다고요?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이 단어는 점수 받아야 되죠. 내가 공부하고 있는 단원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어떻게 쳐서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하고 이 자격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단원이 출발하고 문제도 2문제 정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원이 좀 어렵습니다. 내려가면 1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는 단원이 있고, 여기서 출제가 되면 어렵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원래도 30회 시험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는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 단원을 강조하고 싶어서 거기 1번 제목에 심의위원회라는 거 찾았습니까? 위원회 제목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보십시오. 감각을 살리라고 전달하는데, 우리나라는 위원회 공화국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에 동그라미 하셨는데,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 위원회가 없으면 뭐 일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는 여러분에게 공인중개사 정책에 대해서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자격증을 관리하는 제도가 출발하기 때문에 이 단원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위원회 공화국이다 라는 말을 느낌을 한번 가져보시면서 1번 내려가면 심의사항 돌았죠. 별표 탁 찍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법조문입니다. 여기서 묻고 싶은 것, 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출제합니다. X입니다. 지금 뭐라고 돼 있죠? 둘 수 있다. 이 말은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 기관이다. 그죠? 임의적인 기관이다. 요거부터 짚으셔야 되고, 기왕이면 둘 수 있는데 여기서 뭐를 심의하느냐 하니까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얼 4개를 심의하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심의위원회니까 심의하는 사항이 모두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습니다. 딱 보는 순간 감각 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험은 오지선다형이잖아요. 5개 중에 옳은 것 찾아라, 틀린 것 찾아라. 오지선다형으로 문제를 가는데 단원이 하나, 둘, 셋, 4개 딱 떨어지면 쓸데없는 놈 걸어놓고 해당되지 않는 것 문제 내기가 너무나 좋죠.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수업이 막 출발했는데 타과목, 중개사법이든 타과목이든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시험을 치기 때문에 어떤 단원들을 항상 1, 2, 3, 4, 5로 자꾸 나누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대비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주어진 단원이 하나, 둘, 셋, 넷 지금과 같이 들어오는 건 시험 문제다 이래 보셔야 돼요. 하나만 걸면 바로 문제 하나가 만들어지잖아. 그죠?
또는 하나, 둘, 셋, 넷, 5개로 떨어지는 단원이 있으면 중간에 틀리는 거 하나 싹 넣고 옳지 않는 거 고르시오. 문제 내기가 너무나 좋죠. 이런 문제들은 절대로 이 제기도 안 받죠. 그래서 출제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형식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어떤 단원에 대해서 항상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자꾸 나누는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고. 그게 시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이에요. 그래서 심의하는 게 4가지잖아요. 문제 내기가 얼마나 좋다. 그래서 지금 별표 찍은 겁니다. 자, 여기서 심의하는 게 뭐다? 기억,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자격 취득에 밑줄을 딱 긋습니다. 핵심 단어. 니은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중개업의 육성 밑줄 긋고 3번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밑줄 긋습니다. 4번 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보수의 변경도 밑줄 긋는데 이 4가지를 심의합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거 딱 끌어놓고 예를 들면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이런 거 하나 걸어놓고 심의하지 않는 걸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가 되죠. 자, 이 4가지를 익히셔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중요하다고 줄을 꺼드리니까 어떤 분은 암기하기를 거기 자, 중, 손, 보 막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자격 취득, 중, 중개업의 육성, 자, 중, 손, 보 해놓고 나중에 자가 뭔데요 하면 몰라요 이러면 날 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렇게만 암기할 일이 아니고 이 단어는 딱 보니까 아,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걸 심의하는구나. 그래서 이 기관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 그랬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거 1.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게 중요하다. 자격을 취득하는 게 중요하다. 답이 뭐죠? 자격 취득이 중요하죠. 그래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걸 심의하는구나. 자격을 취득해야 뭐를 할 수 있다?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을 해야 뭐를 받습니까?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중개보수를 받고 일하다가 저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뭐 해줘야 된다?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심의하니까 이 심의사항을 앞글자를 따가지고 자중보손 이렇게 암기할 일이 아니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심의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격을 취득해야 뭐를 할 수 있고 중개업을 할 수 있고 중개업을 해야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보수를 받고 일하다가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을 여기서 심의하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접근하셔야 된다고요. 이 손해배상 책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중에 뒤편에서도 공부하게 되는데 공인중개사는 1억을 가입하고 영업한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법인은 얼마? 2억을 가입합니다. 이렇게 왜 가입하는가 하면 내가 일을 하다 보면 저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잖아. 그죠? 손해를 입히면 야, 손해가 생기면 내가 알아서 책임질게.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는 얼마? 1억. 법인은 2억을 가입하도록 정해져 있다고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1억, 법인은 2억이라는데 이 금액이 높은 금액일까요? 낮은 금액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개공사가 중개업을 하면서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는 얼마? 1억. 법인은 2억을 가입한다는데 높은 금액이다, 낮은 금액이다, 적당한 금액이다. 감각 감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금액일까요? 아주 낮은 금액입니다. 그냥 낮은 게 아니고 아주 낮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밖에 있는 개공사들이 한 달에 일을 몇 건 할까요? 잘 모르죠, 여러분들. 그걸 잘 모르는데 매매 한 건 하고 임대 한 건 했다 칩시다. 그럼 한 달에 몇 건? 2건. 근데 매매는 아파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억짜리도 있고 10억짜리도 있죠. 그럼 5억짜리라고 치자고 5억짜리 하나 매매하고 그 임대도 금액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면 뭐 1억짜리 전세 하나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달에 2건 했어. 매매 5억짜리 하나, 임대 1억짜리 하나, 합이 얼마? 6억이라는 돈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지나가는데 지금 공인중개사는 얼마 가입하고 1억을 가입하고 손해를 배상한다. 아주 모자란다는 느낌이 오셔야 돼요. 지금 나가면 개공사들 밖에서 경매 업무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경매로 상가를 하나 받아줬다. 그것도 금액 나름이겠지만 5억짜리, 10억짜리 뭐 이렇게 있는데 막 5억짜리라고 치자고. 그러면 5억짜리 경매도 하나 받아주면 자, 경매 물건 하나 5억짜리 거래했고 아파트 5억짜리 매매했고 임대 1억짜리 많이 했는 것도 아니죠. 그냥 한 3건 정도 했을 때 금액이 1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공인중개사 얼마 가입하고 1억 가입하고 영업하라. 금액이 아주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현실적으로 돌아오면 제 생각으로는 공인중개사는 한 5억쯤 가입하고 법인은 10억쯤 가입해놔야 돼.
그래야 대충 손해배상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데 그럼 왜 그렇게 현실화를 안 시킵니까 하면 공인중개사가 1억 가입하는데 경비가 20만 원쯤 들어요. 그럼 이걸 5억 가입하라. 그럼 얼마? 100만 원 들어간다고. 자, 여러분 자동차 보험 가입해 보셨죠?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6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자동차를 타는데 사고 나는 수가 있다, 없다? 거의 안 나죠. 그럼 60만 원 그대로 소멸되는 거잖아. 그죠? 좀 아깝다는 느낌이 가끔씩 오죠. 그런데 공인중개사 1년에 100만 원씩 놓고 영업해라. 이게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그래서 지금 1억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1억으로 바뀐 지가 약 10년 됐습니다. 제가 막 이 수업을 시작할 때 공인중개사 2천만 원 가입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10년쯤 지나니까 공인중개사는 5천만 원 가입하라 그랬어. 그게 또 10년쯤 지나니까 1억으로 가입하라 그랬어요. 1억으로 가입하고 지금 가는 게 지금 10년쯤 지났다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년쯤에는 이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요. 여기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이제는 공인중개사는 3억, 법인은 5억 가입하시오. 이렇게 심의할 수 있다고. 이런 것들이 손해배상의 책임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내용들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심의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걸 심의한다. 이렇게 딱 접근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한 번 더 합니다. 자격을 취득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죠? 자격을 취득해야 뭐를 할 수 있다? 중개업을 할 수 있고 중개업을 해야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많은 밖에서 사회 문제가 있는데 지금 20억짜리 아파트를 거래하면 서울 강남에서는 수수료가 0.9%입니다. 20억에 0.9%, 29, 18, 1,800만 원. 파는 사람한테 1,800, 사는 사람한테 1,800을 받도록 돼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높은 금액이다, 낮은 금액이다. 뭐 생각 나름이죠. 파는 사람 입장이면 수수료가 비싸다 이렇게 생각될 거고 일하는 경우사면 좀 더 받고 싶겠지. 그죠? 법이라는 건 항상 양면에 가지고 있는데 이런 수수료가 0.9%니까 너무 비싸다 싸다 라는 것을 여기서 결정한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 그죠? 그 다음 손해배상 책임 방금 설명드렸죠. 그래서 감각을 살립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건 모두 몇 개? 4개.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자, 중, 보, 손 이렇게 암기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자격을 취득해야 뭐를 할 수 있고 중개업을 할 수 있고 중개업을 해야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보수를 받고 일하다가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을 심의한다. 4가지를 반드시 기시해야 되고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항 중 줄 것이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계속 줄 것입니다.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이게 시도지사를 구속합니다. 이 말이죠. 이 심의사항이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자격 취득에 관한 것은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개사 시험을 누가 시행할까요? 이 시험을 누가 칠까요? 어떤 사람은 학원에서 칩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학원에서 치면 자격증 하나씩 이쁜 사람한테 주지 지금. 그죠? 왜 공부하실까요?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를 할 때 시는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 경기도지사 그 유명한 이재명이 지급해 줍니다. 그 시도지사가 지급하니까 자격 취득에 관한 것을 여기서 심의했으면 시도지사는 이것을 따라야 한다. 구속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 시험에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보수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라고 들으면 틀렸다를 찾아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줄 것인 거예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자, 이런 중요한 사항을 어떻게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번 내려가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해 동그라미 이걸 시험에서 제외하고 출제한 바 있습니다. 포함하여 줄 거야 됩니다. 7에서 11명으로 구성한다. 처음 들을 때는 조금 어색하죠. 근데 시험 칠 때까지는 계속 익히셔야 돼요. 이게 7에서 11이 한마디로 말하면 홀수잖아. 홀수. 그죠? 그럼 위원장 하나를 포함해서 7에서 11명이라는 말은 홀수로 구성한다는 뜻은 내려가면 나오지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의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7에서 11명이니까 7명 중에서 몇 명? 4명만 출석하면 돼. 4명만 출석해가지고 2명만 손들면 이걸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과반수로 가기 때문에 구성원이 홀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7에서 11 이렇게 익히셔야 됩니다. 그때 2번 위원장은 누가 된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제1차관의 동그라미 위원은 국토장관이 임명합니다.
시험에 낼 때 이렇게 내고 싶겠죠. 위원장은 국토장관이 되고 하면 틀리잖아 지금 그죠? 이제 뭐를 주의해야 되는지를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3번 이때 공무원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몇 년? 2년. 2년에는 가볍게 줄 거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법에 그래 있습니다. 자, 지금 위원을 몇 명으로 구성한다 그랬죠? 7에서 11명으로 구성한다 그랬죠? 자, 그럼 이 위원이 정해졌는데 공무원을 제외한 이 임원 중에서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신 넣겠죠? 그럼 그 사람의 임기는 그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거 시험에 들어옵니다. 위원은 임기를 무조건 2년으로 본다. 그러면 틀린다고. 그래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내려가면서 한번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무를 총괄하고 2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자, 위원장이 지명한 거기 줄 것이야 돼요. 만약에 위원장이 업무를 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대신한다. 시험에 나오면 OX, X 부위원장이 아니고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대신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뭐를 주의해야 되는구나를 느낍니다. 요 단원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한테. 내려가면 위원회 운영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둘째 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을 줄자 긋습니다. 시험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동그라미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반수를 시험에서 반수하면 틀려요. 출제된 바도 있는데 그런데 다행인 것은 중개사법은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전부 과반수입니다. 우리 시간에는 반수라는 말은 없어요. 아예 그렇게 딱 잡는 거예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의결합니다. 자, 아까 7에서 11명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11명의 과반수면 몇 명? 6명이 과반수죠. 6명이 출석해서 3사람이 손들면 이거를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과반수로 의결하지 반수가 아니라고. 과반수에 동그라미 했습니다. 자, 3번 같은 거는 회의의 소집 이런 것들은 읽으시면 됩니다. 5번 간사 이런 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이제 6번이 중요합니다. 별표 탁 찍어놓고 원래도 여기서 나왔는데 그 6번의 제목을 잘 보십시오. 위원의 재척, 기피, 회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줄 하나 딱 꺼놓고 주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위원을 재척한다, 기피한다, 회피한다 이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라는 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목합니다. 제가 판사입니다. 판사. 지금 판사인데 앞에 소를 내는 사람, 소송을 내는 사람을 원고라 부릅니다. 소송을 받는 사람을 피고라 부릅니다. 그럼 판사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판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피고가 판사하고는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면 판사가 판결 내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저 사람한테 유리하게 할 가능성이 높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소를 받고 있는 원고가 피고와 판사가 부부관계니까 나는 저 판사를 재척합니다. 할 수 있다고. 재척합니다라는 빼주시오 이 말이에요. 또는 기피합니다. 또는 회피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느낌 왔습니까? 이해관계 있는 자가 그런 판결을 내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부부관계인데 판사가 한 사람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판사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송을 할 때는 저 판사와 이 소송 당사자는 어떤 관계가 가족관계다. 그럼 나 저 판사 바꿔주시오 할 수 있다고. 바꿔주시오를 뭐라 그런다? 재척한다 그런다고. 또는 기피한다. 빠져라 이런 뜻이죠. 회피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제목에 줄을 긋는 것은 위원의 재척, 기피, 회피라는 말은 여기 7명에서 11명의 위원이 자기 하고 있는 업무가 여기에 관련되는 일이다. 그러면 자기 유리하게 하는 수가 생기겠죠. 이런 사람은 뺄 수 있도록 해놨다. 그런 뜻이에요. 제목이 위원의 재척, 기피, 회피를 하는데 자, 또 기억 한번 보십시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건 시험에 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참고로 보라고. 기억.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라면 단 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해서 뭐 할 수 있다? 재척하거나 기피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기억, 니은, 디귿, 리얼, 회피 사유를 다 시험에 낼 일은 없고 이러면 당연히 재척해야 된다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그거 가졌다면 박스 밑에
니어 2번 위원 본인이 재척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뭐 해야 된다? 심의 의결해서 회피해야 된다. 여기 해당되는 임원이 자기하고 이해관계 있다면 자기가 스스로 빠져야 되는데 안 빠졌다. 그러면 이제 3번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별표. 국토장관은 위원이 재척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자리에 떡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한다? 해당 임원을 뭐 할 수 있다? 해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다 정리해드렸으니까 묻습니다. 해당되는 위원이 재척 기피 회피를 안 하면 누가 해촉합니까? 국토장관이 해촉할 수 있다. 지금 줄 것이었죠? 시험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이래 나온다고. 위원장이 아니죠? 국토장관이 해촉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위원장은 누가 된다 그랬죠? 바로 앞에 지나갔죠?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그랬잖아. 그죠? 시험에 고래 건다고요. 위원장이 해촉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촉한다? 국토장관이 해촉한다. 이런 지문들은 익히셔야 됩니다. 나머지 밑에 4번은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정책심의위원회 여기가 비교적 좀 까칠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지금부터 나오는 게 더 잘 나옵니다. 오른쪽 31페이지. 자, 드디어 1번 시험 시행기관의 장 및 응시 자격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감각을 살리려고 제가 먼저 물어봅니다. 지금 본인이 공부하고 계시는 이 중개사 시험은 누가 시행할까요? 누군가 시험을 시행하는 사람이 있겠죠? 다시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 수능 시험 치는 날입니다.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진행하는 시험 중에 참여 인원이 제일 많은 게 수능입니다. 수능. 이 수능 시험은 누가 시행할까요? 오늘 수능 시험 치는 건 알죠? 누가 진행할까요? 1. 동사무소에서 2. 학교에서 3. 교육부에서 답이 몇 번? 교육부입니다. 교육부는 꼭 국가가 시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시험 치는 기관이 있잖아 봐요. 자, 다시 수능 시험이 국가가 진행하는 시험 중에서 참여하는 인원이 제일 많아요. 약 60만 명이 넘어요. 두 번째 시험이 뭘까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서 몇 명 낼까요? 30만 명 냅니다. 국가가 진행하는 시험 중에서. 자, 그러면 국가하고도 누굴까요? 지금 이건 물은 거예요. 누가 시행한다?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아까 살짝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는 이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합니다. 다시 의사시험이라는 게 있는 줄 아시죠? 의사 자격시험 누가 시행할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사 면허증, 의사 면허증, 병원이나 약과가 그동 유심히 봐봐요. 자격증 누가 줬다?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걸어놨어. 그죠? 그래서 시험 시행 기관이 다 있는데 지금 감각을 살리려고 물어봤으니까 중개사 시험은 누가 시행한다? 시도지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 지금 들어왔죠? 동그라미 딱 해놓고 그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는 거예요. 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데 2번도 중요합니다. 국토장관의 밑을 쫙 긋고 자격시험 수준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행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해야 되죠. 이 중개사 시험의 원칙적 실시 기관은 누구? 시도지사.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예외적으로 누구도 실시할 수 있다. 국토장관도 실시할 수 있다. 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걸 시험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원칙은 국토장관, 예외적으로 시도지사 출제한 바 있습니다. OX, X. 원칙은 누구? 시도지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시험 합격하고 나면 자격증은 누구로부터 받는다? 시도지사로부터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서울에 있는 분들은 누구에게?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받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서울에서 공부도 하고 서울에서 시험도 치지만 자기 주소가 경기도 하남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경기도지사로부터 받습니다. 어쨌든 자격증은 누가 교부한다?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장관인데 3번 봐요. 국토장관이 문제를 출제하거나 실시할 때는 심의위원회 의결에 줄을 딱 끊었습니다. 거쳐야 한다. 여기 보고 있죠. 지금 방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거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자격 취득에 관한 것을 심의하죠. 그래서 국토장관이 시험을 치겠다. 그러면 심의에서 회의를 거치면 국토장관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역시 자격 취득에 관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심의하는 거예요.
됐죠? 거기까지 체크하시고. 자, 이제 시험 시행기간에 출제한 바가 있다 그랬죠?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장관. 자, 요거는 출제가 한번 됐으니까 가볍게 보는데, 이제 시험 기관을 알았으면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는데, 이제 이게 이번 무슨 시험에서는 더 중요한 거예요. 감각을 살리고 싶어서 먼저 물어봅니다. 본인은 시험 칠 자격이 있습니까? 응시 자격이 있습니까? 왜? 나이가 되니까. 그래,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본인 시험 칠 자격 됩니까? 왜 자격이 됩니까? 나이가 되니까 그랬고, 또, 잘 모르지만 하여튼 자격이 있고, 그렇고, 대답하기 곤란하죠.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데 시험 칠 자격이 있습니까? 왜? 뭐, 나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뭐, 그래요. 지금 응시 자격을 제가 왜 물어봤는가 하면, 예전에 법은 이랬어요. 시험 칠 자격은 시험 치는 날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19세 이상인 자여야 한다. 이게 옛날에 법이었어요. 그러면 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랬으니까 외국인은 못 친다 이 말이겠죠. 19세 이상인 자, 이 말은 19세 미만은 못 친다는 뜻이었겠죠. 그랬던 응시 자격이 지금은 폐지됐습니다. 그러면 응시 자격이 폐지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다?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시험 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 자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답을 뭐라고 하셔? 왜 있습니까? 하면 누구라도 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대답해야 돼. 근데 뭐라고 대답하셨죠? 나이가 되니까요. 나이 안 돼도 칠 수 있다니까. 그죠? 감각을 살리셔야 됩니다. 자, 시험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베트남 여인도 응시할 수 있다. 시험 이렇게 들어옵니다. OX. 응시 자격은 누구라도 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베트남 여인도 칠 수 있는데 베트남 여인이 시험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모르죠. 안 된다 이러면 베트남 여인 화내는 수 생겨요. 잘 찍으면 합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격증이 교부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교부됩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은 문호를 대폭 개방해가지고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시 자격이 있습니까? 있다. 왜 있습니까? 누구라도 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다. 굉장히 강조합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여러분 가끔 그죠? 황사 보는 날 입 벌리고 1시간씩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오는 날요? 황사 보는 날 그것도 입 벌리고 1시간씩 웃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사람을 한정치산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펑퍼짐하게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입 벌리고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웃는 사람을 뭐 금치산자라 부릅니다. 우리말로 완전 맛이 같다 이 말이에요.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라고 시험에 나옵니다. OX. 누구라도 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라도. 감각 살리셔야 됩니다. 베트남 여인도 되고 카사블랑카도 되고 입 벌리고 하루 종일 웃는 자도 되고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뭐를 못할까요? 중개업은 못하겠지. 그런 사람이. 그죠? 감각 살리셔야 됩니다. 자, 응시 자격은 옛날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19세 이상이고 또 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고등학교 졸업 안 하는 자면 시험 못 쳤잖아. 그죠? 그런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왜 없어지는가 하면, 그죠? 인격이, 사람의 인권 지수가 올라가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어떤 직장을 가질 때, 뭐, 군대를 필요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이고 군대를 필요한 자로서 용모 단정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이런 조문들이 있었습니다. 용모 단정한 자를 누가 판단합니까? 저기 용모가 단정하다, 구질구질하다를 누가 판단하는데, 이게 애매하잖아. 그죠? 지금은 한번 봐봐요. 회사 입시 요구안에 그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없어요. 응시 자격은 일단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해놓고 필요한 기관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뽑으면 되잖아. 자격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이게 인권 지수가 올라가면서 바뀌는 내용이에요. 사회가 바뀌면서. 자, 1번 중요합니다. 응시 자격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는데 못 치는 사람이 2사람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귀한 거예요. 1번 자격이 취소된 후 줄곧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년의 동그라미. 자, 2번 시도지사 또는 국토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 부정행위에 줄 딱 긋고 바로 밑에 몇 년 동안 5년간 자격을 제한합니다. 자,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은 누구라도 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못 치는 사람이 2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서는 더 중요한 거예요. 첫째 누구? 자격이 있다가 취소된 자, 몇 년 동안? 3년 동안 응시할 수 없다. 두 번째,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는 처분일로부터 얼마간 5년간 응시할 수 없다. 이 사람만 시험을 못 치지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아주 크게 강조했습니다. 자, 다시 5살짜리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OX.
그 대신 5살짜리가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중개업은 못하겠죠. 한정시산자, 입 벌리고 하루 종일 웃는 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오, 외국인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오, 자격은 제한 없다니까요. 그런데 못 치는 사람이 2사람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시험에서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지금 이거를 적으시면서 자기도 여기 해당되는지를 잘 봐요. 자기 해당되면 이번 시간 끝나고 집에 가셔야 돼요. 시험도 못 치는데 앉아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첫 번째 못 치는 사람 누구라고요? 자격이 있다가 취소된 자 3년 동안,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는 5년 동안 응시 불가입니다. 자기도 해당되는지 잘 보시고 해당된다. 이번 시간 끝나고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끝나고 가방 싸고 나가면 남들이 다 알잖아. 그죠? 쪽팔리니까 오늘은 다 듣고 이제 내일부터 결석하는 사람은 여기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옆에 주변 잘 봐놔요. 지금 내일부터 오는지 안 오는지 하여튼. 시험 못 치는 사람이 딱 2사람입니다.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 정확하게 잡아놓고. 자, 이제 드디어 2번 시험의 시행과 자격증의 교부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따라 붙으면 틀려요. 1번, 2번, 1번.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다. OX. X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회 이상 시행합니다.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아니, 시험 1년에 한 번 치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날 샌다니까요. 이 자격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모든 시험은 1차에 합격한 자를 모아서 2차를 치는 거예요. 그럼 1년에 2번 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런데 중개사 시험만 1차, 2차를 당일날 다 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기로는 한 번 치는 것 같지만 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다? 1회 이상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이런 거를 못 잡으면 이제 점수하고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상에 동그라미 딱 찍어 놓으셔야 돼요. 1회 이상 시행한다. 그 다음에 2번 내려가면 응시 수수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칠 때 수수료 있다는 건 아십니까? 어떤 시험이든 시험 칠 때 수수료는 냅니다. 왜 낼까요? 수수료 그거 가지고 뭐 할까요? 오늘 수능 시험 치잖아요. 수능 시험 칠 때 원서 낼 때 수수료 낸다 안 낸다? 당연히 내죠. 왜 낼까요? 이 돈을 받아서 시험장 구해야 돼. 장소 대여비, 그 다음 당일 감독하는 사람들 일당 줘야 되겠죠. 시험지도 만들어야 되겠죠. 인쇄해야 되겠죠. 뭐 배분해야 되겠죠. 경비가 들어가잖아. 그죠? 이런 경비를 위해서 시험 칠 때 수수료 내는 거예요. 참고로 공인중개사 시험 수수료 얼마일까요? 1차, 2차를 다 치면 28,000원인가 돼요. 28,000원 정도. 1차만 하면 뭐 14,000원, 2차만 하면 14,000원. 어쨌든 다 합치면 28,000원인데 28,000원의 수수료가 비싸다, 싸다, 여러분 생각에 굉장히 쌉니다. 왜 싼가면 수험생들한테 28,000원씩 받아가지고 중개사 원서를 받았는데 국가에서 한 50% 더 지원합니다. 제가 그 국토교통부 있는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28,000원 받은 걸로는 그의 경비가 반도 안 된대. 그 국가가 50% 지원한대요. 이 경비 받아서 뭐하죠? 시험 치는 장소 구해야 되죠. 출제자들 출제비 제공해야 되죠. 시험지 만드는 값 제공하겠죠. 배송 이런 거 다 하면 한 50%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의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변호사 시험, 의사 자격 시험, 약사 시험, 교사 시험 뭐 한 수백 가지 중에서 제일 싼 거 공인중개사입니다. 28,000원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28,000원 넘으면 아직 원서 못 내요. 지금부터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경비가 제일 싼 부분이에요. 어쨌든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 시험 칠 때는 뭐 수수료 있다. 요거는 기억하시는데 이걸 왜 강조하는가 하면 제일 밑에 3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일 밑에 3번 별표. 시험 시행기관장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줄 것입니까?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거기 반환의 별표 딱 찍습니다. 이걸 그냥 여러분 줄만 껐지만 감각 살립니다. 주목합니다. 여러분이 뭐 영양사 자격시험을 치든 요리사 자격시험을 치든 원서 낼 때 수수료 냈겠죠. 근데 원서 내고 수수료 냈는데 난 시험을 안 치겠다. 뭐 자기 사정이 있거나 뭐 어떠세요? 안 치면 그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딱 적어놨어요. 원서 냈던 사람이 시험을 안 치면 냈던 납입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줄 것이었잖아요. 중개사 시험은 철회하면 반환해 준다라고 돼 있다고.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 그럼 얼마를 반환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 장 넘겨봐요. 자, 이거는 시험에 낼 건 아니고 참고로 봅니다. 기억, 접수 기간 내에 취소하면 얼마? 수수료 전부를 반환해 줍니다. 전부의 동그라미. 2번,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내로 하면 얼마? 60% 돌려줍니다. 60%.
그 다음 3번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경과 날로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시험 시행일 10일 전에 줄 거 놓고 얼마? 50%를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몇 프로를 돌려주느냐 좀 중요하겠지만 수수료 시험 안 치면 돌려주는구나. 이게 크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8월 달에 되면 접수 마감일이 있습니다. 당연히 학원에서 안내합니다. 뭐 예를 들면 8월 10일까지 접수 마감하세요. 이렇게 안내하겠죠. 원서 내는 사람들은 마감일 전에 낼까요? 마감일 후에 낼까요? 원서는 마감일 전에 내는 거예요. 마감일 전에 냈다가 나 철회하면 얼마 돌려준다? 100%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마감이 됐습니다. 됐는 날로부터 7일 내로 철회하면 몇 프로 돌려준다? 100분의 60% 돌려줍니다. 그 다음 법이 그 다음부터 7일 내로면 얼마 돌려준다? 100분의 50을 돌려준다 해서 지금 줄 것이었죠. 법이 바뀌었다고. 이게 7일이 아니고 시험일로부터 얼마? 10일 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7일 내로 하면 100분의 50을 돌려주는데 시험일로부터 10일 전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이래 바뀐 건 수험생 입장에서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잖아. 그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원래 지나간 시험이 10월 26일이었습니다. 원서 마감이 잘 모르겠지만 8월 10일이었다고 치고, 자, 8월 10일 전에 처리하면 100% 돌려준다 그랬죠. 그 원서 접수 마감됐어. 7일이면 8월 17일까지죠. 하면 60% 돌려줘. 그 다음 7일이면 8월 23일까지는 50% 돌려주는 것을 지금은 시험일로부터 10일 전이면 10월 언제? 하면 11일까지는 하면 60% 돌려주는 거예요. 기간이 어떻게 됐다? 훨씬 늘어났죠. 요렇게 바뀌는 것은 수험생에게 유리하게 바뀐 거잖아. 그죠?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서 수험생에게 유리한 것은 네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시험일로부터 10일 전까지는 얼마? 50% 돌려줍니다. 자,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개사 시험은 원서를 접수했던 자가 철회하면 반환해 준다는 게 첫째 중요합니다. 몇 프로를 반환하는 주냐는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때 4번도 줄 거야 되죠. 시도지사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얼마 내로 1개월의 동그라미 1개월 내로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묻습니다. 자격증은 누가 교부한다고요? 시도지사가. 언제부터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합격자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이지. 이걸 시험에서 시험일로부터 1개월 내로 요래 문제 낸다고. 시험일이 아니고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로 반환합니다. 자, 됐고 이제 큰 3번 별표입니다. 이렇게 받았던 자격증을 대여할 수는 없다. 3번에 1번.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 자격증을 양도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여러분 자격증을 받았어요. 드디어 여러분이 이거를 남한테 한 달에 50만 원씩 받고 빌려주는 걸 대여한다 그래요. 아니면 딸님이 보고 네가 해라 이러면서 주는 걸 양도한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자격증은 양도 대여를 금지합니다. 금지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밖에 나가면 빌려주는 경우가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있다고 대답하신 분은 한 달에 얼마 줄까요? 공식 가격은 없죠. 경기가 좋을 때는 한 달에 한 80만 원 그런 말이 돌아다녀요. 밖에서. 그 다음에 경기가 나쁠 때는 50만 원인데 1년치 다 받으면 500만 원 받는다. 이런 말이 가끔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는 거 보면 양도대여는 있다는 뜻이에요. 양도대여 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시험에 나와요. 양도대여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건 시험에 나올 일이 없죠. 바로 밑에 줄 것이야 되죠. 자격이 취소되고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제재는 시험 보기보다 잘 나옵니다. 자, 다시 자격증을 양도나 대여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자격이 취소되고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이거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누구한테 빌려줄 때 얼마씩 받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50만 원, 80만 원 이런 여담으로 농담으로 했죠. 지금 딱 제재가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니까 걸리면 1년에 1,000만 원이니까 최소한 1년에 1,000만 원은 받아야 돼. 이렇게 기억하라고요. 1년에 1,000만 원 받으려면 한 달이면 얼마? 한 100만 원은 아니지. 100만 원이고 한 80만 원 좀 받아야 계산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 받고 빌려주는 사람은 싸게 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빌려주라는 말이다. 제재를 기억하라는 뜻이다. 제재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증 양도 대여하다가 적발되면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1년에 1,000만 원 이렇게 기억하라고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2번
자, 빌려주는 자도 걸리지만 2번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서 사용해서도 안 된다. 여러분 당연하지만 빌려주는 자가 있으면 빌려서 하는 자가 100% 있겠죠. 빌려서 하는 자는 처벌 안 한다면 틀려요. 똑같이 얼마? 1년에 1000. 자격증 양도대여는 1년에 1000입니다. 마지막 3번도 별표입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역시 적발되면 얼마? 1년에 1000만 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격증에 관한 것은 전부 다 얼마? 1년에 1000. 이렇게 딱 한마디로 딱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공인중개사도 아닌 자가 명함에 공인중개사 김갑동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있겠다 없겠다? 있을 수 있겠죠. 적발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지금 3번이 유사명칭인데 어떤 사람은 나는 공인중개사라고 하지 않고 공의중개사 김갑동 명함을 이렇게 다녀요. 자,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공인중개사라는 말은 안 했잖아. 그런데 이거를 일반인들이 이 명함을 딱 받으면 공인중개사라고 인정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유사명칭 위반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하는 건 당연히 위반이고 공의중개사 하는 것도 위반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유사명칭 위반이에요. 어떤 자는 고인중개사 사무소 이랍니다. 여기 공은 보일동 말동 이렇게 딱 찍어 놔놓고 그죠? 이것도 뭐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걸리면 얼마? 1년에 1000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 형벌을 기억하라고 시험에 잘 나오니까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 나중에 친해지시잖아. 그죠? 근데 친한 사람 두 사람이 공부를 하다가 한 사람 합격했어. 한 사람 합격 못했어요. 합격한 사람은 합격했으니까 나는 공인중개사요 이래도 되죠. 근데 합격도 못했는데 옆에서 나도 하다가 걸리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하면 얼마? 1년에 1000. 그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금 했던 말을 쫙 형벌을 정리해 보니까 자격증을 취득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얼마 버는 겁니까? 자격증 취득하는 순간 1년에 1000만 원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자격증 취득해 놓고 나가서 나는 공인중개사요 해도 괜찮잖아. 근데 취득도 못한 자가 나도 하다가 걸리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아,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요. 자격증을 따는 순간 1년에 1000만 원 버는 거다. 맞잖아. 그죠? 형벌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격을 빌려주거나 빌려서 하는 자 1년에 1000만 원. 공인중개사도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얼마? 1년에 1000. 단순하지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그죠? 1년에 1000으로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 1교시에 공인중개사를 이제 누가 취득하고 시험을 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면서 자격증은 누구에게 받는다. 이런 걸 공부하신 거예요. 자격증 누가 교부합니까?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결정돼 있어요. 그 위원회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그 위원장은 누가 되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들은 7에서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런 걸 공부하신 거예요. 그 다음 이런 위원들이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척하거나 기피하거나 회피해야 된다. 안 하면 누가 국토장관이 해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이제 언젠가는 중개업을 할 준비를 하겠죠. 그 절차가 지금부터 개설 등록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개설 등록 진행합시다.